지금까지 그러면 이 신채호 선생님의 이 사설 읽으시고 한번 찾아보시니까 정말 많은 곳이 고구려 군과 관계된 지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족들도. 이족이 있고 전설에 있고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걸 중국 측에서 남은 사서라든가 그런 데 남은 기록들인가 보죠. 기록 중에 이제 당태종이 거기서 북평은 이제 그 북경 근처인데 거기서 지은 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한자는 뭐 어려우니까 그냥 한글로 읽어 보면은 푸른 들 군대 몰아서 이 노령이라는 그 지명이거든요. 노령 일대를 많이 누볐다. 멀리 산들이 화려한 비단처럼 아름답고 또 긴 강줄기는 띠처럼 아름답게 흐른다. 이게 반산에서 올라가서 본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바다 기운이 뭐 10겹, 100겹 넓게 멀리 있고 그다음에 바위 소나무가 아주 크구나 하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왜 하필 양성 밖을 찾았느냐라는 그런 한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 밖이라고 그러면 굳이 뭐 내가 왜 그 밖에 그때 이제 고구려 원정하려고 그럴 때 신하들이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고구려를 꺾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억지로 한 건데 결국은 이제 실패한 거지만 그래서 왜 내가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이 형치 좋고 많은데 굳이 욕심 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이 꼴을 다 하느냐라는 그런 한탄이 들어가 있는 시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산 일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당태종과 관련된 지명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양갑석이라고 하는 돌 이름이 나와요. 양이라는 게 이제 그 햇볕에 말린다는 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말리는 돌이다. 그다음에 또 음마담 그러면 이제 말이 물을 먹는 그런 곳. 그리고 동정석 그러면 동쪽으로 정벌 나간 석이다, 뭐 돌이다 이런 지명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길래 보면은 이게 그런 계속 그 당태종이 어쨌든 여기서 많이 활동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러한 지명에 대한 설명이 요 책에 나와요. 네, 책에 나와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뭐 있고요. 그래서 합쳐 보니까 저렇게 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방균이라고 하는 지명이 또 있어요. 방균은 좀 크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원래 지명이 곤룡진, 곤. 용은 황제나 왕을 뜻하는 말이죠. 그죠? 곤은 갇힌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동네인데 원래 이름은 그런데 용이 갇혔다는 뜻이죠. 그 전에 이제 한나라 때 여기 용이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 괴롭혔는데 그 사람들이 꾀를 써가지고 용을 잡아서 가뒀다. 가둬서 해결했다. 이제 그런 동네 이름이 그래서 그 곤룡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당태종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곤룡 신세 아닙니까? 곤란을 당해서 gat혀있는 그런 황제가 이제 그래 됐으니까 그 말 듣고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무슨 곤룡진이냐 이게 이게 나를 도와줘야지 무슨 그 지명 안 돼 바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임금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방군으로 하라고 이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좀 그래서 그 나라 방자에다가 균등화 균자 해서 방균으로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그런 방균이란 지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인데 그다음에 이 반산에 올라가면 또 조금 그 무검대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대라는 말은 약간 높이 솟아 있는 그런 지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 그러면 그 평지에 이렇게 바다 있다가 이게 높은 지명이 나오면 해운대고 다 이게 대라는 게 그런 건데 이제 무검대라고 해서 이제 검으로 이렇게 춤을 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당나라 때 초기의 명장인 이정 장군의 이제 전설이 나오는데 그 이정이 올라가 가지고 저런 시를 지었다고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첩첩구름이구나 사방을 둘러보니까. 근데 칼빛 섬광 막 무지개를 끊는구나. 삼군이 계산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막 계산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정은 같이 보이는데. 이정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나와서 보면 계산할 수가 없죠. 고구려 갔다가 들어올 때는 패배해서 들어온 거니까 계산이 아니죠. 근데 네네. 계산이라고 썼다고요. 자기는 그걸 뭐 우리가 시를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네. 상황을 보면은 계산이 아니고 패배해서 초라하게 들어오는 건데 그걸 계산이라고 쓴 거 보면 조금 이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는 사실은 이 천진 반산 일대는 북경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가 되면 이 북경 동쪽에다가 능을 다 써요. 황제들 능을. 예, 예. 그래서 명나라 때도 동쪽에 쓰고 청나라 때도 동쪽에 쓰고 그래서 청동능 명동능 해가지고 군데군데 이제 그 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황제는 자기 조상이니까 그 능에 배할을 해야죠, 그죠? 예, 예. 절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하냐면 청명 때 보통 4월 초에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멀지 않으니까 이 걸륭제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 사람인데 청나라 황제인데 거기까지 왔다가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말이야 뭐 당태종 얘기가 있었다는데 자기 보니까 설명할 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당태종 그때 그 고구려 정벌이 어떻게 됐냐 하고 이제 밑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여기 곧 나오죠. 기윤이라고 나오죠. 네네. 기윤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 사고전서라고 청나라 때 걸륭제 때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전국에 흩어진 도서를 다 모아가지고 새로 편찬해가지고 펴낸 게 사고전서라는 큰 무수한 전집인데 그걸 편찬한 사람이 기윤인데 그 기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당태종한테 걸륭제한테 이 당태종의 정벌은 몇몇 역사서에서 추켜서 해놓은 대로 대승이 아니었다. 오히려 안시성을 공략하다가 몇 번의 공격에도 떨어지지 않아서 손해가 참중했고 부득불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윤이란 분이 쓰신 거는 이제 그러니까 청나라 시절이고 청나라 때. 이거는 이제 당태종 얘기잖아요. 그럼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 고구려군이 오히려 이겼다는 게 나타났다는 게 중국 측의 기록인 것이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걸륭제는 뭐 한참 17세기 때 얘기니까 한참 뒤 얘기인데 그 옛날 당태종은 어쨌든 자기들로서 영웅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사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확인하는 게 이제 자기들도 기훈이라는 사람도 인정을 한 거죠. 인정하고 그건 다 아는 거죠. 증거는 분명한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한 이정 장군의 그 전설이 담긴 시 그것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태종이 우리한테 전해오는 전설은 뭐냐면 양만춘이 쏜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병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영화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 수도 장안 돌아가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거든요. 분명히 그건 맞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병이 사서 죽었느냐 하는 건 자기들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모군 2세 고려 말에 이 모군 2세기 정관음이라는 시를 쓰면서 그 얘기를 이제 읊은 게 있고 전설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분명히 역사 속에 이제 숨은 증거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들은 역사에다가 쓰지를 못한다. 그런 거는. 중국 측에서는 못 쓴 거죠. 못 쓰죠. 못 쓰죠. 그런데 우리나라 측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써놓지는 않아요. 전설로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삼국사기는 이제 김부식 선생이 이제 고려시대 때 쓴 건데 거기에 고구려 보장왕 8년조에 보면은 이제 그런저런 언급이 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안 돼 있지만 그 황제의 군이 고구려 군사에게서 제압돼서 꼼짝 못하게 됐다. 그다음에 그 영공의 휘하에 있는 검은 깃발이 포위되어 있다고 보고하니 그 황제가 두려워했다. 황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말을 빼서 도망가는 건데 신구 당서 또 통감 이런 데서 이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 그것은 뭐냐면 나라의 체면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김무식이 쓴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이런 게 있는데 전설도 다 이거 있는데 니들이 왜 역사책에 기록을 안 했느냐. 김무식으로서는 그
역사가로서 하나의 중요한 토를 남긴 거죠. 기록을 남긴 거죠. 예? 신구 당서를 쓸 때도 이미 동북 공정이 있었네요. 그 역사는 항상 그렇죠. 항상 동북 공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에 안 나오니까 좀 아쉽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증거를 찾아봄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단지의 말씀을 드릴 때 그 조약문 바깥에 뭐 이러저러한 황양대 지명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황양대가 그다음에 어디 가면 고려진이 있고 고려성이 있고 뭐 하는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그 고려성 고려진이 어딨냐라고 또 저 지도책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고려영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북경에서 좀 올라가면 되는데 저 북경에서 좀 올라가죠. 저 우리 동그랗게 붉은 산이네. 그래서 가보니까 조그만 동네예요, 사실은. 맞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야 조그맣지만 옛날에는 영이라고 하면 군 부대가 주둔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둔하던 그런 데니까. 컸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니까 이제 북경 통사 뭐 이런 데 찾아보니까 그 당나라 군이 거기서 포로들을 많이 잡아와요. 고구려에서 포로들 잡아오잖아요. 그 잡아와서 포로들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어디 배치라고 할 때 여기다 두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고려형으로 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이제 여기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그 고려진 고려성하고 그쪽하고 연관시키기는 좀 쉽지 않다. 이 중국적 기록으로 보면은 잡아와가지고 여기서 사람 주민들을 나누고 또 사람들한테 뭐 음식도 좀 주고 뭐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 하는 그렇게 하니까 단제가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확인을 못하고 다만 고려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근처까지 온 거는 분명히 이제 전설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제가 확인을 드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45년 여기 5월 요동성 전투에서 군사 1만 명과 주민 4만 명이 포로가 됐다는 고구려 사람들이요. 고구려 사람들이요. 예.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길 때도 포로가 되고 그랬나 보죠. 아니 그 전투는 여러 가지죠. 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성이 국경에 따라서 많이 있으니까 먼저 요동성 치고 뭐 치고 해가지고 거의 다 저걸 했는데 안시성을 마지막에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싸우다가 몇 달 싸우다가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이미 그저 요동성은 그 전에 자기들이 이제 이미 깨트려서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그때 포로를 많이 잡아갔죠. 잡아가서 거기서 만 몇천이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명을 또 이렇게 배치하고 먹여 살리고 한 그런 동네다라는 게 이제 그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뭐 아직 그때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단제가 말씀하신 그런 고려진 고려성 뭐 이런 데는 잘 모르겠으니까 북경까지 온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반산 근처까지는 그 고구려군이 왔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 이제 중국에 우리가 가서 자주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그런 중국 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새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일단 찾아보면은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지금 특히 산둥반도 그 쪽에서 그 북경까지 이르는 사이에 중국 내에서 우리 역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압록강 이쪽에 요수, 요하 그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북경까지 얘기고 산동 지방이나 이런 건 또 그전 시대 때 것이 유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보는 것은 그 북경까지 오는 고구려 국경에서 북경까지 오는 그쪽에 지명에서 현지에서 좀 많이 좀 공부할 게 있다, 연구할 게 있다 그런 거고 그동안 학자들도 그렇고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못 봤는데 역시 현지에 가서 역사는 다시 뒤져볼 필요가 있는 거다. 정확히 찾아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다. 더구나 이제 이런 기록들도요. 나중에 지나면 또 중국 동북공정에서 야 그거 우리 부끄러운 기록이니까 없애버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이 책이 없어지면 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책들이 지금 전부 다 중국 한자로 돼 있잖아요. 중국에서 낸 거니까요. 중국에서 낸 거니까.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혹시 번역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자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 가지고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죠. 예. 영어로 공부할 사람은 영어로 공부하고 예. 일본어 공부하고 한문은 근데 이게 사실 한문 조금만 알면 쉬워요. 이게 백화체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타일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옛날 고문보다는 훨씬 편해서 공부는 금방 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록은 그래서 그 중요한 거죠. 중요한 모든 기록.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개인 시집도 있고 또 아까 그 사고 전서에 뭐 얘기한 대로 권룡제가 뭐 얘기한 거 거기에 대한 답변한 거 이런 것들도 기록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모아져서 이제 역사가 형성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그 뒤에 무슨 뭐 무덤 하나 사진을 걸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덕흥리 고분이네요. 이제 그건 뭐냐면 이게 1976년도에 이제 평양 부근 덕흥리에서 나온 고분인데 그 고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런 벽화가 나온 거예요. 네네네. 저기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저기 누가 하나 앉아 있죠, 저게. 제 머리 뒤로. 머리 뒤로 앉아 있죠. 저게 이제 무덤의 주인으로 유주자사진 이라는 사람이고 여기 그럼 그 유주가 지금 베이징을 말하는 그 베이징이죠. 베이징 북경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주자사진이고 이쪽에는 그 쫙 그 관리들이 있는데 13명의 태수들이 이제 배화를 하는 거죠. 와서 이제 인사드리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거기에 보면 북경 근처에 있는 지명들의 이름이 다 나오죠. 물론 이제 유주 자체 그러니까 지명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저게 왜 평양 옆에 가 있느냐 저런 무덤이. 그래서 저기 또 글자로 뭐 명문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제 유주 자살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기 맨 처음 발견됐을 때는 저게 고구려가 북경 근처를 다스린 증거다. 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뭐 많이 검토를 하고 뭐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어쩌면 아마 유주자사가 고구려에 망명을 해서 망명해서 여기서 죽었는데 그 사람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 자체는 그 북경 근처까지 우리의 영역이 고구려 영역에 미쳤냐 안 미쳤냐를 하나의 단서로 제시하는 포인트다. 그게 맞다 틀리다는 별개 문제고. 그래 보면은 저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요수에서 이제 폐각을 해가지고 당나라 군사가 북경까지 쭉 오는데 근처까지 오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도망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는 예전에는 벌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다. 그러면 기만병 가지고 쳐들어가면 또 금방 또 갈 수 있는 데고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마치 옛날에 그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흉노족 얘기를 하고 흉노족 중에서 이제 훈족들 또 흉노족 마찬가지지만 그 초원지대에 그냥 말을 막 달려가지고 금방 점령하고 막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저 고구려가 북경 근처까지도 진출해서 뭐 다스린 건 별개 문제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 그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증거로서 그 하나의 단서로서도 저 덕흥리 고분 벽화는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사실 그 역사학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 한사군의 위치거든요. 한사군 위치가 어디냐. 근데 우리는 뭐 다 그 일제시대 때 이후에 그 한사군의 위치는 뭐 평양이다, 뭐 평안도다, 황해도다, 뭐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요새 이제 제야사학자라는 사람들 그 한사군의 이 중국 측에서 우리를 점령했다고 생각해서 사군을 설치한 그렇죠. 예, 한사군 자체가 그렇죠. 그 한사군을 말씀하시는 예. 내가 너무 말을 너무 빨리 했군요. 그러니까 그럼 한사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위만조선이 있었는데 위만조선이 고조선 이후에 그 한참 뒤에 위만조선이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가 와가지고 그 깨부수고 거기다 이제 자기들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기관을 설치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사군이라는 거잖아요. 군 4개. 낭낭 뭐 임둔 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설치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설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 학자 그
그 학계 강단사학가라고 하는 학계에서는 그게 평양 근처라고 또 그러니까 평안도고 낭낭군의 해다 위치를 말씀하시는 낭낭 뭐 임돈 진본 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게 된 네 거고. 개의 한사군 자체가 네, 전부 다 현재 대부분 평양 여기 이쪽 있다는 거고 제야사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북경 근처고 저쪽에 요수 요동 요가 저쪽이다. 최소한 이쪽일 것이다. 이렇게 한사군이.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여기 저 빨간 도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옛날 한사군 위치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요하라는 이름 자체도 지금 우리는 요하가 이쪽에 요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어디 있다 뭐 옛날 해가지고 요하라는 강이 강 이름이 강 이름이 있을 원래 그게 수도 아니고 있겠다. 이쪽에 있었다 뭐 역수였다 어디 나하였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논쟁이 많거든요. 네. 그런 중요한 지역 여기 그런 지역에 고대사하고는 관련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것도 이제 그런 고대사 맥락으로 보면은 그런저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지금 그러면 그 한사군의 위치가 이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양 근처의 덕흥리에서 유주자사의 그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최소한 이쪽과 이쪽이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었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단서가 나온 거죠. 근데 거꾸로 저 중국 사람이 우리 쪽에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귀화를 해요. 이제 귀화를 나라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게 그 지금도 뭐 귀화를 이제 하다못해 운동 선수들 이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도 뭐 동계 올림픽 종목에 러시아 사람이고 몇 사람들이 많이 귀화해가지고 활동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중국에서 그 위에 왕조가 이제 침략당하거나 무너지거나 하면 귀화를 합니다. 떼거리로. 떼거리 귀화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유주자사 진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인 것 같다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이 그쪽을 고구려 때 고구려 영토로 다스렸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다른 나라 영토로 다스렸느냐 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또 이제 그러는데 우리 역사를 하여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옛날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 있으면서 그때가 93년, 94년, 95년 그 언저리인데 그때 이제 천안문을 열거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책에다 했고 그게 벌써 이제 20년 넘는 얘기죠. 20년. 그리고 20년 동안 뭐 그 사이에 우리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또는 일반인들 많이 방문해서 좀 뭐 다른 확인을 하고 다른 쪽에서도 많이 했죠. 했을까요? 다른 쪽에서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는 그 고대사 쪽에 그 현지 방문해서 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강단사학가라고 하는 사학계라고 하는 일반 역사 주류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논란을 하고 있고 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해서 그쪽 고대사 쪽 이런 것을 다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세미나를 가끔 열어줘요. 심포지엄 열어줘 가지고 서로 와서 토론해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연구는 그런저런 옛날 그 역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또 단지의 얘기도 검증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한번 기자로서 찾아보고 보여준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이거 항상 뭐 중국에 화려했던 뭐 문명 같은 거를 보러 오는데 이런 조그마한 지명이라든가 또 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역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북경 법원사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가시면 좋습니다. 아주. 오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가 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꼭 알려진 사실을 100% 진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게 중요하죠. 역사는 항상 분식 회계를 많이 하니까. 분식 회계를 분식하니까 실제 회계를 좀 찾아봐야죠. 이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래 사설을 그 사초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대에 임금님도 모르게 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놀랍게도 그 다음 세대에 쓴다니까 정말로 분식 회계를 많이 하겠네요. 우리도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선 왕조실록이 왜 세계적인 기록이냐 하면 네. 그 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쓰잖아요. 왕에 대해 쓰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그 다음 왕에 썼어요. 아. 당대는 못 쓰죠. 네네. 사초도 보고 뭐 기록 다 써가지고 정리하는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록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새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인조실록이라는 건데 네. 인조대왕 때 얘기 이런 것들은 다시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집권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무슨 우리가 왜 했는데 왜 이상하게 뭐 우리 욕하는 기질에 들어갔냐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중국도 아까 얘기한 구당서 신당서라는 게 그런 저기가 있었고 우리도 역사는 사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대로 역사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예. 새롭게 역사를 보는 기회를 한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게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